여러분, 북새통 주말 독서 경영 아카데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면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 주실까요? 네. 가능하신 분들은 화면 켜고 참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선정된 도서는 이어령 선생님의 말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과정을 쭉 이렇게 적어 놨는데,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되어 가지만 이어령은 여전히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성으로 살아 숨쉬고 있다. 이번에 광복 8주년 기념식 할 때 그 전체 행사를 누가 기획했을까 이 생각을 해봤는데, 옛날에 우리 88 올림픽을 기획했던 분이 이어령 선생님이셨죠. 그래서, 문화적 컨텐츠를 반영해서 이렇게 뭔가 그 기획을 하고 이랬던 이렇게 오랜 잔상으로 남아 있는데 그 행사도 아마 그런 느낌들 좀 가지셨을 거라고 봐요. 이분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끊이지 않는 호기심으로 물리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넘나들며 사유했고 그 결과를 수백 권의 책으로 남겼다. 이어령 말은 이어령의 오랜 뜻이었다. 1970년대부터 이어령의 사유를 사전화하고자 하는 요청을 여러 차례 받았으나 때에 이르다는 이유로 고사를 하고 작고하기 7년 전부터 수백 권의 저작 중 이어령 말의 정수라 할 만한 글을 추려 한 권으로 엮기를 바랐다. 그 한 권을 통해 후대 독자들이 내가 평생 해온 지적 탐험을 쉽게 이해하면 좋겠다 취지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요. 이 최후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회의와 선정 작업을 숱하게 거쳤고 책을 완성하기까지 3년 가까이 걸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어령의 결정판이라 부를 수 있는 이 책이 탄생을 했다. 자기만의 언어로 사유하고 방대한 저작물을 남긴 작가였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어령은 이 한 권의 책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그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긴다 그러는데 죽지 않는 방법이 여러 가지 교회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셔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방법도 있고 안 죽는 방법도 있고 그렇겠지만 이분도 마찬가지로 죽지 않고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어령 선생님의 명언을 한번 좀 잃었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길이 우리를 찾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방황은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과정이고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 문장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길이 우리를 찾고 있는지 모른다. 관점의 전환하니까 아주 멋진 문장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진정한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세상에 전혀 없던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은 기존의 것을 재배치한 결과다. 그러니까 창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연결이다라고 표현을 했죠. 연결시키면 창조다 이랬는데 지금 이어령 선생님은 새롭게 재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배치하면 창조다. 이게 연결보다 훨씬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구 하나를 이쪽에 있던 걸 저쪽으로 갖다 놔도 그것도 창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결핍은 단순히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채우려는 갈망을 일으킨다. 배고픔이 밥을 먹게 하고 무지가 지식을 탐구하게 하듯 결핍이야말로 인간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이다. 요즘 이런 생각 많이 들던데 이렇게 결핍을 경험한 사람들 지난번에 우리 적절한 좌절이라는 책에서도 그랬지만 결핍과 좌절을 경험한 사람들이 결국에 힘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셨고요. 인간은 지식의 양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연결하고 질문하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아는 것이 많을수록 더 많은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질문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지가 아니라 자신이 안다고 믿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거대한 혁명이 아니라 아주 작은 차이에서 시작된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하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작은 용기가 위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이분이 어려서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이거 할 때 왜 하늘을 현 쓰느냐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서당 선생님 문을 해서 혼나고 했던 그런 이야기 아실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마지막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시라는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간을 낭비하지.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는 방종이 아니라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순간에 완성됩니다. 요즘 이거 필요한 사람들 많다 그죠? 방종과 자유. 또 누가 한번 읽어봐 보실게요. 열 문장을 한번 읽어봐 주시면 이재덕 사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혜령 작가의 심층 발언 20년. 인간은 혼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가지고 기대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들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오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타인을 누르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일으켜 세우는 데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이 결국 나의 성장이 되는 길입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것입니다. 책상에 앉아 버티는 힘, 지루함을 이겨내는 끈기야말로 진정한 실력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자질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온 경험은 경험과 지혜는
영혼이 낫습니다. 물질적인 것이 집착하지 말고 내면을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 할게요. 네.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보였어요? 제가 보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다.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지도를 그려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건 우리 엄청나게 많이 썼던 말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지 마라. 예측해봐야 그거 만든 사람이 바꿔버리면 끝이다. 이 논리를 이여령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네가 미래를 만들면 된다. 예, 한동안 유행했던 말입니다. 그런 말들의 다 근원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면 이제 한마디씩 이렇게 뱉어놓은 말들이 또 다르게 이제 새끼를 쳐서 다양하게 해석되곤 했었죠. 질문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다. 왜라는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하는 용기가 세상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왜를 말살시켜버리는, 저도 좀 그런데, 문명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자연과의 거리를 벌려놓았다. 인간은 이성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때로는 비이성적인 사랑과 감정 그리고 감성이 우리를 더 아름답게 만든다. 이성 만능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사물이 아니라 나에게 온 선물이었다. 고통과 시련마저도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 생각하면 모든 순간이 감사로 가득 차게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전에 생명의 탄생, 생명자본주의 뭐 이런 책들을 우리가 다 봤더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어떤 해녀가 바닷속에 잠수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탐스러운 그 전복을 봅니다. 그래서 그걸 따가지고 가져올까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우리 손자 태어나면 그때 따야지 이 생각에 그냥 두고 나와요. 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손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손자가 와서 그 전복을 따다가 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체력이 다해서 그 전복을 따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다. 없다 내가. 그러니 내가 지금 책에다가 그 전복이 어디에 가면 있는지를 적어 놓는다. 그 심정으로 이 글을 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생명 자본주의입니다. 약간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면 내가 뭐 산에 앞산에 갔는데 송이를 봤어요. 송이가 있는 곳을. 근데 그 송이 있는 밭은 누구도 안 알려주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려고 보니까 체력이 다 돼서 못 가. 그러면 그걸 이제 글에 써놔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디 또 단모퉁이 돌아가 어떻게 가면 뭐가 있고 뭐 이렇게 써놔야 될 텐데 그런 심정으로 글을 쓴다라고 할 때 그 마음이 굉장히 절절하게 와닿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늘 같이 이런 글들을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 세상은 늘 죽을 만큼 괴로운 것들을 넘어서야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그러니 지금 흐르는 눈물을 닦지 마세요. 마를 때까지 그냥 놔두세요. 눈물은 창피한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당신에게 눈물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것, 사람이 있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하고 애타게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뉘우친다는 것, 내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비가 그치자 나타난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것입니다. 본 적 있으세요, 김성근 선생님은? 잘 안 들리셨다. 김 원장님은 한 번씩 우세요? 네, 아, 쳐다보고서 엄청 울었습니다. 드라마 보다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새 저는 눈에 안구 건조증이 와가지고 매일로요. 넣는 물약 그거 넣으면 안 울고는 안 되도 그냥 눈물이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에게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번 좀 눈물을 맛보는 그런 가을 되시면 좋겠고, 자 행복이란 말은 모험의 뜻을 상실했고 동경의 뜻을 상실했고 영혼의 뜻을 상실했다. 사람들은 가까운 곳에 행복만 찾아다니다가 행복이란 말까지 상실해버린 것 같다. 도마뱀을 1000배로 확대시켰다고 해서 악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저 갓난아기를 10배로 확대시켰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재산을 배로 늘린다고 하여 행복이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습니까? 자극적이지 않은 글인데도 굉장히 이렇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모험의 뜻을 상실했고 동경의 뜻을 상실했고 영혼의 뜻을 상실했다. 그죠? 우리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행복들, 약간 쾌락적인 어떤 것들을 찾아서 움직이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상실해버리게 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같이 한번 참여해서 읽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들은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라고 하는 글, 이거를 누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정은영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감사와 사랑 두 개 다 읽어봐 주세요.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자기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내는 감정이 아니라 실은 자기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이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 사랑이란 말의 원래 뜻은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오래오래 생각한다는 것.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을 곧
사랑한다고 했던 겁니다. 감사 이건 참 하여튼 공을 던지는 것과 같다. 감사하면 그게 다시 나에게 공을 던지니까 돌아온다. 이 웃음을 좋아하고 유머의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악의는 없다. 유머라고 하는 것은 절박할 때, 분노를 느낄 때, 신경질이 솟구칠 때 도리어 진가적인 여유와 정치 지도자들이 유머를 좀 이렇게 구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가면 갈수록 욕을 아주 멋지게 구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그저 그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일과 다름없다. 왜냐하면 인간들은 거지를 동정하지 비방하지는 않는다. 거지를 동정하지 비방하지는 않는다. 남을 비방하는 것은 그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 이거 별표 한 5개 해야 되는 문장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 비방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지를 동정하지 비방하지는 않는다. 이 말 꽤나 재밌는, 한번 이렇게 패러디해보면 좋은 그런 문장 구조인 것 같습니다. 눈물. 하늘에는 비가 내려 아름다운 무지개가 뜬다고 했지만 인간의 마음에는 눈물이 흘려야 영혼의 무지개가 뜬다. 모든 것이 다 오염되고 고갈되어도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물이 남아있다. 눈물이라는 자원이다. 어머니의 눈물, 영하 50도의 황제 펭귄 같은 아버지의 눈물, 누군가 날 위해 흘린 사랑과 우애의 눈물이다. 그런 물을 받는 물독대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 눈물 한 방울, 이 말을 마지막으로 이 시대에 남기고 싶어. 눈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액체의 하나입니다. 비가 와야 무지개가 생겨나듯이 눈물을 흘려야 그 영혼에도 아름다운 무지개가 돋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김 원장님은 그 수다 어느 장면에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요? 너무 많았던 것 같은데. 희생하는 장면. 딸이 엄마가 되어 엄마를 볼 때, 그리고 엄마가 또 딸을 생각할 때. 저는 왜 음. 나중에 딸이 시집가서 애를 낳잖아요. 음. 애를 낳는데 부모가 와가지고 그 미역국 끓인다고 이거 자연산 전복이라 그러면서 손자인지 손녀인지는 눈에도 없고 오로지 내 딸 어떤가만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와 엄마. 그러니까 나한테는 내 손자가 우선이 아니고 사이도 우선이 아니고 내 딸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그 장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시험 치러 갈 때, 학교 갈 때 뭐 그냥 돌아와, 그냥 나와 이렇게 말하는 그런 장면들 굉장히 인상적이던데. 자, 햄치다. 이거를 김 원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셈치다. 무엇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흔히 셈치고라는 말을 잘 쓴다. 그래도 도둑 맞은 셈치고 술 마신 셈치고 객적은 돈을 쓰는 경우가 있다. 깨름직한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큰 손해를 보거나 화를 입은 셈치고 마음을 달래기도 한다. 불행 중 다행이라는 말도 근본적으로는 모든 것을 죽은 셈치고 생각하는 삶의 계산법인 것이다. 죽은 셈치면 어떤 불행한 일도 다행으로 보인다. 교통사고를 당해 팔다리가 없어져도 죽은 셈치면 눈물이 우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지는 이런데 역적법인 이게 셈치다. 이거 재밌죠, 표현이. 뭔가 계산한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가져와서 우리 인생 살면서도 어떤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아유 그런 셈 치고 뭐 이렇게 하면 위안이 된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셈 치다. 그때는 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일말의 우수가 있다. 상실한 시간 속에서만 행복이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그죠? 그래서 라떼 커피, 그때 커피 이거 이제 자주 먹는 사람들은 주로 우수에 젖어 있다. 그래서 과거 이야기 하지 말고 미래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그 카톡방에다가 나이가 들면 무소유, 무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경향이 짙어진다. 뭐 이런 류의 글을 제가 올린 적이 있었죠. 그렇죠.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무소유를 목표로 세워야 되죠. 그러니까 목표 없는 삶은 이제 죽어버리니까. 그래서 그때는이라고 하지 말고 미래를 우리 북새통에 계신 분들은 늘 그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 비움이라는 글을 한번 또 김 원장님 읽어보실래요? 미움. 스님을 찾아온 사람이 입으로는 한 수 배우고 싶다고 하고는 한참을 제 얘기만 쏟아냈지. 듣고 있던 스님이 차 주전자를 들어 잔을 들어붓는 거야. 화들짝 놀라 스님 차가 넘칩니다 했더니 스님이 그랬어 맞네. 자네가 비우지 못하니 찬물이 넘치지. 나보고 인생을 가르쳐 달라고? 비워야 가르쳐 주지. 내가 차 있어서 말이 들어가질 못해. 마음을 비워야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네. 네, 이건 뭐 여러 군데서 언급되는 이야기죠. 뭐 맹사성 이야기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렇죠. 그 비워야 되는데 사실은 다 뭐가 가득가득 차 있죠. 저도 보면 그렇고 요즘 그 고민이 많다고 하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봐도 다 뭐가 차 있어요. 지 나름대로 뭐가 차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고 듣고는 그걸 가지고 논박하려고 들어오는 경우가 훨씬 많죠. 그래서 뭔가 가득 차 있는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뭐라도. 그래서 아버지, 너희들을 키우기 위해서 아빠는 외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제대로 외치지 못했다. 욕망이 있고 뛰고 싶어도 뛰지를 못했다. 너희들이 잠들어 있는 얼굴을 보면
아들이여 다만 나는 너희들의 바람을 막아주는 병풍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탓이다. 울타리를 지키다가 부엌에서 끓는 찌개 냄비를 지키다가 해마다 자라나는 너희들 바지를 장만하려다가 넓은 그 세계와 꿈도 이상도 진실도 조금씩 잃어버리고 말았다. 책상에 앉아 책장만을 넘기며 그 긴 세월을 넘겨왔을 뿐이다. 아들이여 아버지의 검은 머리에 하나둘씩 새치가 생겨나는 것을 보았느냐. 잠시 분노하다가 비굴하게 웃어버리는 아버지의 그 입술을 본 적이 있느냐. 주먹을 쥐다가도 바둑알을 잡듯 그렇게 힘없이 펴지는 손가락을 보았느냐. 주먹을 쥐다가도 바둑알을 잡듯 그렇게 힘없이 펴지는 손가락을 보았느냐. 이게 좀 뭔가 아리합니다. 그죠? 이효령 선생님 같은 정도의 위치를 가지고도 저런 모습으로 아버지의 모습은 있는가 싶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하면. 지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맨 먼저 배우는 말이 맘마와 지지였다. 먹을 것을 줄 때는 맘마라고 가르쳐주고 더러운 것을 먹으려고 하면 지지라고 말한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가 있었듯이 아무리 귀여운 아기라도 금지의 언어는 있어야 한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지지라는 말을 터득하고서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치의 판단, 질서의 규율, 욕망과 억제, 이러한 사회적 개념의 씨앗이 모두 이 지지라는 두 음절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지지라고 했는 거 맞아요. 지지. 엣지 뭐라고 하지? 하지 마라 이런 말 할 때 지지 이렇게 해요. 지지. 그러니까 맘마와 지지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배운다. 이렇게. 자, 낙원, 지상에 낙원이 오리라는 희망은 없다. 다만 그 마지막 날까지 수인처럼 고뇌의 낙인이 찍힌 몸으로 서로 공감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해보자는 것이다. 이미 던져진 삶이니 슬프고 괴로워도 같이 참으면서 살아가자는 것이다. 화려한 꿈은 없다. 겸허한 이해에선 조그만 계획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낙원이 어디 있다 이런 건 아니다는 거죠. 다만 조그만한 어떤 계획이 있을 뿐이다. 화려한 꿈은 없다. 겸허한 이해에선 조그만 계획이 있을 뿐이다. 우리가 뭔가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할 때 그때 그 장면 그 자리가 낙원이다 이렇게 보면 일리가 이해가 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죠? 뭐 하나 해보자 할 때는 진짜 막 행복하잖아요. 근데 되고 나면 또 이제 그 다음 또 뭐 걱정이 그런데 낙원. 죄인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은 아무 죄도 짓지 못하고 있는 자가 많다. 예수처럼 그것이 인생의 역설이다. 스스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 아무 죄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이혜령 선생님 종교 개종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었죠. 물론 집안에 따님 뭐 병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랬다라고는 하지만 간에 그 당시 지성으로 불려지던 분이 기독교에 귀의하면서 그 굉장히 논란이 되기도 하고 이랬던 적이 있습니다. 과잉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들 글씨가 제대로 보이는지 어쩐지 제가 지금 잘 확인이 안 돼서 부탁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정은희 선생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과잉. 의사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우리 몸이 혈압을 보충할 수 있도록 생체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분히 당분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내죠. 그런데 과잉은 넘치는 것은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지. 넘치는 것을 버리는 장치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과잉이 되었을 때는 속수무책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체 장치가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하는데 그것을 버리는 경우는 없다는 거잖아요. 저장을 해놓지. 여기 보면 부분을 모자라는 부분을 채우도록 설계되어 있지 넘치는 것을 버리는 장치는 없다. 인간에게. 그래서 속수무책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든지 과잉 그런 말 있잖아요. 사냥을 하는데 한 마리 더 잡아서 창고에 모아놓는 짐승은 인간밖에 없다고. 호랑이도 딱 지 먹을 만큼은 잡아먹고 다 그런다고 하는데 유일하게 인간만 배부르도록 먹고 또 남는 것들은 창고에 재놓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근데 그게 뭐 경쟁력이기도 하지만 또 김 원장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다시 어머니의 미소에는 사랑만이 아니라 슬픔과 아픔의 눈물이 존재한다. 이 세상에 나와 핏줄을 끄는 그 아픔 말이다. 아이를 만나는 순간이 곧 아이를 떠나보내는 순간이다. 물린 젖을 떼고 채웠던 기저귀를 떼고 혼자 걸을 수 있도록 발걸음을 떼어주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은 걸어나간다. 내 품 안에서 밖으로 한 발짝씩 멀어져 간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망울이 떨어진다. 내가 태어나던 날 나도 함께 이 세상에서 다시 태어났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내가 태어나는 순간 나도 아버지가 됩니까?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자식이 태어나는 날 나도 다시 태어났다. 인간적이란 말이 생기게 된 동기는 인간답지 못한 인간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 이퀄 인간적인 것이 못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렇게 있는 인간을 써야만 하는 인간이기 위해서 인간적이다. 이 말들을 그렇지 못한 자신의 또는 우리의 치부를 감추는 데 사용되고 있다. 그 말이죠. 내가 인간적으로 한마디 할게.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은 매우 비인간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인간적인 어떤 모습들을 감추려고 앞에 인간적이라는 수식어를 갖다 끌어다 쓴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백지의 공포, 그것은 자유를 직면했을 때의 공포다. 무한한 가능성 앞에서도 우리는 그것을 다 채우지 못한다. 한정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거 저는 굉장히 공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원하면서 자유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경우가 많죠. 예를 들면 너 집에서 시컨 놀아라 이러면 못 놀잖아요. 자유가 생길까 봐 불안한 거죠. 가만 보면. 그래서 우리 이재석 사장님도 아마 놀으라 해도 잘 못 노실 것 같아요. 원체 일을 좀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원하는 것들이 생길까 봐 걱정하죠. 다들 성공하고 싶다고 해요. 근데 성공할까 봐 걱정하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뭐 나와서 발표 한번 해봐라 이러면 막 주저하고요. 성공하면 나와서 발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막 주저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도 말로는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고 이런 경우들이죠. 그러니까 무대 만들어주면 힘들어하고 이게 백지 공포 이 말이 어쩌면 그게 저부터도 그런 부분이 어떤 성장을 가로막는 어떤 요인이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하는 백지의 공포라는 말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강의 때 자주 쓰는 말인데 인류의 역사를 바꾼 사과 세 개가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야기도 제가 이효령생님 책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가 한 개를 더 더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스티브 잡스의 애플 그걸 하나 더 추가해서 하고 요즘은 또 하나를 더 해가지고 만들어 먹는 사과 해서 더 붙여갖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첫 번째 이제 아담의 사과죠. 종교를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건 아니고 저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렇게 보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라는 측면에서의 아담의 사과가 우리 역사를 바꿨죠. 이 기준이 왜 중요하죠? 기준이 있어야 측정이 되고 측정이 돼야 평가를 합니다. 그죠? 평가를 해야 우열을 만들고 우열을 만들어야 자본이 효율적으로 자원이 재생산됩니다.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이제 이러한 어떤 게서 보면 이제 기준이라고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죠. 이제 아담과 이브가 따먹을 거 빤히 알면서 선악과 만들어 놓고 뭐 인간들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그랬다 뭐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기준. 두 번째가 뉴턴의 사과, 과학을 나왔다. 그렇죠. 만유인력의 법칙 기타. 그다음에 이제 빌헬름 텔의 사과, 이건 정치를 나왔다 하는데 뭐 저런 정치적인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스티브 잡스의 그 모바일 혁명을 이끌었던 그의 사과 이게 또 세상을 바꿨고 요즘은 이제 사과를 농사 짓지 않고 이제 아예 3D 프린터로 만들어 먹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유기농보다도 더 안전하고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텔의 사과는 정치를 만들어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정치가 없어져 버려가지고 자 인공지능 내가 인공지능과 경주하면 바보지만 내가 말을 이기듯이 인공지능을 올라타면 되는구나라고 해야 하는데 인공지능보다 내 머리가 똑똑하지 않다. 그러니 노예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보다 똑똑하려고 인공지능 만드는 거지. 사람보다 못하려면 뭐하러 인공지능을 만들어요? 사람보다 똑똑하지 못한 인공지능 어디다 쓰려고 그걸 만들어요?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인공지능 발전 속도가 그죠? 이번에 뭐 챗GPT 5 나왔는데 저도 사실은 굉장히 기대는 했는데 물론 조금 못 미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샘 알트먼이 챗GPT 발표하면서 뭐라고 했죠? 우리가 한 거야? 이렇게 말했잖아요. 우리가 이 일을 만 거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그게 어디에 나오는 대사죠? 맨하탄 비밀인가?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원자폭탄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는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원자폭탄이 이제 세계에 그 엄청난 위협이 되어졌는데 이번에 챗GPT 5를 만들어 놓고 샘 알트먼이 우리가 이 짓을 한 거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나오는 속도가. 근데 여기 내가 말을 이기듯이 인공지능과 경주하면 바보지만 내가 말을 이기듯이 인공지능을 올라타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라.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될 거다. 인공지능이 나보다 똑똑하다라는 식으로 자꾸 말을 하니까 네가 그렇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세에도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또 언급을 하시고 하셨으니까 이놈을 어떻게 내가 올라탈까 이 생각을 좀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후에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최홍기 단장님의 우리 노래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 인공지능이 부르잖아요. 근데 내 목소리를 만들어서 더빙을 할 수 있는 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해가지고 해서 만든 데다가 내 목소리를 갖다가 얹을 수 있는 이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서 녹음을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엄청 좋잖아요. 그래서 자, 이것도 창문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있는 상처다. 그것이 닫히기만 하는 것이라면 벽과 다를 게 없고 그것이 열리기만 하는 것이라면 벌판에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창은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흑백 논리로 설명될 수 없는 보다 깊은 존재의 심원 속에 위치해 있다. 우와, 이거는 뭐 대단한 경치의 이야기입니다. 창을 가리키는 영어의 인도는 바람의 윈 그리고 아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라고 합니다. 집에 창이 있다는 것은 영혼의 눈이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바람의 눈, 영혼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배웁니다. 왜 학교를 배움의 창이라고 하고 왜 애친구를 동창이라 불렀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와우. 김성근 선생님 이거 반드시 외우셔야 되겠는데요. 왜냐면 친구분들 많이 만나시니까 왜 우리가 동창이라고 하느냐.
그 같은 창문을 썼다 내지는 서로의 관계 속에 창문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창문은 어둠과 빛의 경계에 있는 상처다. 그것이 닫히기만 하면 벽이고 열리면 허허벌판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어느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무의죠. 무의 단계. 굉장히 멋진 접근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창 그리고 동창, 창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동창들 만나면 어때요? 벽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그 동창이 아닌 거죠. 또 동창을 만나면 거기서 키재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왠지 벽을 만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서로 무관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허벌판에 있는 것 같죠. 그죠? 허벌판에 있는 것처럼 그냥 외롭죠. 그래서 동창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 어떤 그 적절한 상태 이것들. 심심할 때 아이들이 이따금 허리를 굽혀 가랑이 사이로 풍경을 바라보는 것을 혹은 철봉대 위에 박쥐처럼 거꾸로 매달려 세상을 바라본다. 누구나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가랑이 사이로 내다본 풍경은 거꾸로 매달려서 바라본 세상은 전혀 색다르게 느껴진다. 세상은 더욱 아득하게 보이며 사물들의 윤곽은 지금껏 바라보던 그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신선하고 또렷하게 보인다. 우리 망막에 상이 맺힐 때 우리가 보는 거하고 거꾸로 맺히는 거 아시죠? 거꾸로 맺히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잖아요. 그죠? 이게 참 신기하잖아요. 이게 맺힌 상은 거꾸로 맺혔는데 우리 뇌는 그걸 똑바로 인식한다. 그러면 한 번 더 뒤집어 보면 괜찮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보이는 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꾸로 어때? 이재석 사장님은 거꾸로 세상을 한 번씩 이렇게 보십니까? 가랑이 사이로. 가랑이 사이. 자, 등불과 말 이것도 정은영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등불이 전기불과 다른 점은 방의 어둠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까지 밝혀주는 데 있다. 그 증거로 등불은 씨를 낳았지만 전등은 씨가 아니라 전기세만 낳았다.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집니다. 조금 전만 해도 내 가슴과 머릿속에 있었던 것인데 몸 밖으로 일단 빠져나오면 네 발 달린 말보다 더 빠르게 도망칩니다. 어느새 들판과 빗물을 지나 산등성이의 구름이 되어 흩어집니다. 때로는 뒤쫓아보지만 그것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 다니다가 사막의 낙타, 바다의 돌고래처럼 나와의 아예 무관한 짐승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글을 씁니다. 말들이 멋대로 새어 나갈까봐 덫을 놓습니다. 그런데 문자의 덫에 걸린 그 순간 말들은 생기를 잃고 까무러쳐 버립니다. 맞아, 말이 기절한 게 바로 글이지요. 그것들을 깨어나게 하려면 올가미를 풀어 다시 소리치게 하고 그 갈기가 좀 올려주세요.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등불이 전기불하고 다른 이유는 등불은 씨를 낳는데 전기불은 전기세만 나온다. 그러니까 전등 켜놓고는 씨가 안 나오는. 그렇죠. 아까 집에서 촛불이나 가끔 그 호롱불 같은 거 한 번씩 켜보면 예전에 우리 봤던 책 중에 산화 정책, 그러니까 산화가 아니라 이렇게 높이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 기억나세요? 지금 인류 전체에서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으로 성공한 것이 뭐 돈을 준다고 해 별짓을 다 해도 잘 안 되는데 딱 한 번 성공한 케이스가 전기 꺼버리는 거였죠. 불을 정전이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건 한 달 가까이 이렇게 전기가 안 들어갔는데 출산율이 급격히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전기를 꺼버려야 막 10시 정도 되면 막 전기 다 꺼버리면 출산율이 지금 급격히 올라갈 것 같은데 그걸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기온이 왜 올라가죠? 전기를 아무래도 일찍 자야 되니까. 자기만 자면 애가 나오나? 그죠? 일찍 자면 일찍 깨니까. 그래서 그래. 자, 말은 입에서 나오는 순간 사라진다. 조금 전만 해도 내 가슴과 머릿속에 있었던 것인데 몸 밖으로 일단 빠져나오면 네 발 달린 말보다 더 빠르게 도망을 간다. 어느새 벌판과 빗물을 지나 산등성이 구름이 되어 흩어진다. 때로는 뒤쫓아보지만 그것들은 벌써 다른 사람들이 입에서 입을 옮겨다니며 사막의 낙타 바다의 돌고래처럼 나오는 아예 무관한 짐승이 돼버린다. 그래서 글을 쓰는데 이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말이 기절한 게 바로 글이지요. 와우. 이게 말이 기절한 게 글이랍니다. 네, 그것들을 깨어나게 하려면 문자에 올가미를 풀어 다시 소리치게 하고 그 갈기가 바람에 날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멋있는 이런 문장들 좀 이렇게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암기한다는 것은 그 어떤 사상에 항복한다는 것이다. 어떤 아름다운 시도 암기하고 있는 순간만은 춘문과 다를 게 없다. 와, 이게 이제 막 그 내공이 느껴지세요? 이 문장을 읽으시면서. 암기한다. 그것은 사상에 항복한다는 것이다. 이 관념화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는 게 뭐죠? 뭔가를 외워서 똑바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뱉어내는 능력을 똑똑하다고 하죠. 그건 이제 잘 외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암기한다는 것은 그 어떤 관념이나 사상에 내가 종속된다는 의미다라는
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뭐 자꾸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꿈을 꿔라,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암기는 곧 사상에 항복한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이야기들 굳이 암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냥 좋네 하고 입 벌리고 계시다가 끝나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밑줄, 누구나 독서를 하지만 나는 요령이 있다. 이어령생님의 독서법입니다. 어디에 밑줄을 쳐야 하는가를 안다. 그러다 보니 관계없는 책들을 읽어도 끌 줄 안다. 말로 읽어도 되로밖에 못 내놓는 사람이 있지만 되로 읽고 말로 내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다. 나도 그중 한 명이다. 읽으면서 이 책 저 책을 꿰어 놓는다. 그렇죠. 저도 사실 책을 이렇게 굳이 애써서 정리하는 이유는 그렇게 꿰일 수 있는 흔적들 때문에 그런데, 굉장히 일리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책을 막 읽고 이래 해도 꿰지 못하면, 뭐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일정 시간 축적되면 자기도 모르게 꿰어진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고, 반드시 독서 노트를 써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보는 건데, 이현 선생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기자의 물음에 더 이상 아름다운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나에게 누군가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나는 더 이상 아름다운 한국말로 글을 쓸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와우. 요거 하나씩 준비해 놔야 되겠는데. 그죠? 죽음이란 무엇인가 이러면 뭐 호흡이 끊기고 뭐 이런 거지. 뭐 촌스럽게 이렇게 대답하지 말고, 제가 짜장면을 못 먹는 게 죽음입니다, 뭐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무튼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 뭔가 많은 것들이 느껴지게 하는 하이프텍스트, 책에 나오는 단어나 한 토막 이야기를 별이라 생각해 보세요. 책에 쓰인 글들은 그 별들 하나하나가 모인 은하계 혹은 별자리들이라 할 수 있죠. 서로 홀로 떨어져 있지만 그 별들은 서로 이어져 별자리를 만들고 그 별자리에서 이야기가 탄생합니다. 아니죠. 이 이야기에서 흩어져 있던 별들이 서로 이어져 별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사전 진리란 사전에 적혀 있지 않다. 참된 예술가는 언제나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새 말을 발견하기 위해 고심한다. 사전에 수록된 언어는 언어의 씨앗에 지나지 않는다. 입술. 이건 누가 또 한번 읽어볼까요? 김진철 선생님, 서울에 계세요, 오늘도? 대구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셨어요. 입술과 네. 실제 두 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네. 입술 언어가 자신을 내세우고 그 뜻을 주장하고 모든 것을 노출시키는 딱딱한 언어라면, 입술의 언어는 자신을 숨기고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감싸주는 부드러운 언어이다. 겉으로 보기에 코 언어가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각의 경우처럼 도리어 질기게 살아남아 시간을 초월하는 그 힘은 입술의 언어에 있다. 시인들은 불상 앞에서 입술의 언어, 그 미소의 언어를 배워야 한다. 참으로 긍지에 가득 차 있는 것은 곧 콧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바람과 비도 감히 침범하지 못한 바로 그 천년의 미소이다. 코는 역사의 것이지만 입술의 미소는 역사를 넘어선 영혼의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아무리 잘 만들어진 언어도 실제 그 자체일 순 없는데, 그래서 언어 도단이라는 말이 나오고 선문답이 있는 거라. 선문답이 뭐요? 언어 뛰어넘 언어와 격투를 벌이는 것 아닌가? 그러니 과연 문학은 옳으냐? 리얼한 삶이란 강물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강물에 몸을 던지는 것인데, 그것이 참 문학일 텐데, 나는 상징의 숲을 헤맸어요. 행위로서의 삶과 상징으로서의 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 나는 과연 엎어지면 무릎이 깨지는 그 삶 속에 발 담그고 고통스레 몸부림쳐 봤는지. 굉장히 하시는데 쏙쏙 들어오도록 낭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의 언어, 입술의 언어. 야, 이거 그죠? 입술의 언어를 이제 이분은 미소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들 지금 입술에 미소를 좀 띄워보시죠. 입술의 언어. 코는 역사의 것이지만 입술의 미소는 역사를 넘어선 영혼의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코의 언어. 코의 언어를 어떤 것을 지금 코의 언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저 김진철 선생님 읽으시면서 어떤 코의 언어는 어떤 언어가 코의 자세히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야, 너 콧대 높네이잖아. 콧대 높네. 자존심을 세우는 언어. 나 잘났다고 하는 언어. 이걸 이제 코의 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입술의 언어는 그냥 웃어주고 있고 미소 짓고 있는 거니까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에게 뭔가 응원을 하고 이런 언어들을 이제 입술의 언어라고 지금 이분은 구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콧대 니 잘났다 말고 이거 말고 잘났다. 이것도 언어를 분류하는 방식에서 뭐 아시죠? 말의 종류, 말씨가 있죠. 말씨. 이 말씨는 뭐죠? 누군가의 가슴에 들어갔을 때 씨가 되어서 씨앗이 나게 하는 그 어떤 말. 그러니까 우리 김 원장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미용업계 대표 주자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이 그 사람 가슴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게 만드는, 그걸 이제 말씨라고 한다고 하고, 말씀은 오늘 같은 이런 것들이죠. 가져다가 씀씀이가 있는 말. 누가 카더라 이 말 멋있지 않아?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들을 말씀이라고 하고. 근데 우리는 주로 이제 뭐 한다고요? 말투.
말투, 예,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말투, 예, 투쟁하려고 하는 말, 이래서 다투려고 하는 말. 사실 요즘 말투가 많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뭐죠? 이제 우리 리더들이 그걸 하고 있고, 예, 그걸 또 텔레비전으로 중계를 해주고, 또 그런 사람들 잘하면 또 돈도 주고 이러니까 거의 뭐 투견장 비슷하게 돼버리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건데, 코의 언어와 입술의 언어, 이거 구분해서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영어의 벌스는 시를 가리키는 말이지만 그 어원을 살펴보면 동시에 그것은 가래질하다는 의미다. 농부가 밭을 가는 것과 시인이 시를 쓰는 행위가 어찌하여 같은 뜻을 지니고 있는 것일까? 시인은 농부처럼 빈 밭을 간다. 새로운 계절에 대비하여 씨앗을 뿌리고 채소를 심기 위해서, 그래서 생에 풍요한 수확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먼저 가래질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 가래질 속에서만 생은 하품을 하지 않고 팽팽한 경작의 긴장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다. 생은 하품을 하지 않고. 이런 면들 감동입니다. 가래질. 반대어가 없을 때 그 말은 안개 속에 파묻혀 버린다. 사람들은 불행이 무엇인지는 잘 알면서도 행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른다. 다만 그것은 불행의 반대. 이거 장자에서 예전에 우리가 했었죠. 그때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 악이 나쁜 것이라면 악을 다 제거해 버리면 이 세상은 온통 선한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하니까 장자가 뭐라고 말했죠? 없다면 무엇이 선인 줄 어찌 알겠느냐? 이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 이정숙 사장님이 부자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부자인 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정숙 사장님의 존재감을 드러내주는 사람은 돈이 아니고 가난한 누군가들이죠. 이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음을 아는 것이고, 겨울이 있었기 때문에 더운 여름을 아는 것이죠. 이제 이 개념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글을 쓸 때는 이게 다 이제 어떤가 베이스에 깔려 있는 것들이 이제 묻어져 나오는 거다라고 본다면, 가장 선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해서는 그 반대에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버리면 그 어떤 다른 것이 선명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게 마케팅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 김 원장님도 미용실에 이쁜 여인들의 사진을 붙여놓지 마시고 못생긴 사람들을 붙여놓으라고요. 그 순간 앉아있는 그 고객이 와, 저보다는 내가 낫네, 요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근데 이쁜 여자들을 거기 붙여놔버리니까 와, 이씨, 나는 좀 못생긴데 뭐 머리를 해도 안 이쁘고 막 이러면 이제 사람이 약간 이제 우울감을 가지고 문을 나서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막 못생긴 사람들을 미용실에 많이 붙여놓으시면, 농담입니다. 진짜로 그래 하실라 또. 근데 아무튼 간에 자, 글 이거 이정숙 사장님께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네, 흰만이의 길보다 인삼밭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쪽이 훨씬 편할지 모른다. 해녀들의 물숨처럼 죽음을 걸고 고생하는 것보다 전복 약식장을 개발하는 쪽이 쉽겠지요. 하지만 나는 물숨 끝에 내쉬는 해녀들의 숨비 소리, 혼자 헤매다가 신받다라고 외치는 신만이의 소리와 같은 글을 포기할 수 없지요. 비록도 네, 비록 무엇일지라도 고백하자면 사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무능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남보다 체력이 뒤질지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미워하라. 나의 존귀함을 지켜야지. 내 마지막 프라이드를 지켜야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 이걸 헛되게 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타락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 할 때도 며칠을 덜거서 하늘이 노랗게 보여도, 굶어서 노랗게 보여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말이, 문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해서라도 이것을 글로 남기리라. 이 원통함을 글로 남기리라. 비록. 네. 비록 뭐 할지라도, 이거 참 좋은 문장 같아요. 그죠? 저기 보면 요즘 막 글 써주는 AI들이 나와가지고 화려합니다. 인간보다 더 잘 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신받다라고 외치는 신만이의 소리와 같은 글을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그죠? 자기만의 계속 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계십니다. 내가 무능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남보다 체력이 뒤처질지라도 내가 나를 어떻게 미워하랴. 나의 존귀함을 지켜야지, 내 마지막 프라이드를 지켜야지. 하나밖에 없는 내 생명인데 이걸 헛되게 쓰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가 타락하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자포자기 할 때도 며칠을 굶어서 하늘이 노랗게 보여도 절망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우리말이 문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령생님 본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불가능할 때 인간은 신을 찾는다. 와우. 자, 의지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 그것이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죠. 그때 신을 찾는다. 사전에는 집이라는 표제어 다음에 있지 않은가. 집은 언어이고 그걸 설명해 주는 것이 메타 언어다. 그처럼 여기서 살고 있는 존재를 설명해 주는 존재, 그게 메타 존재다. 그것을 체험이라고도 하고 영성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세계라고도 하는데, 그것을 증폭시키면 신이라는 존재의
이르게 된다. 자, 조금 됐는데 한두 개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뭐 원체 짧은 문장들이 많아서 부부 한 몸 같지요. 부부 사이인데 아내의 신발을 내가 못 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에요. 와우. 아무리 가까워도 너는 너, 나는 나라는 외로운 실존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으스러지게 껴안아도 틈이 있어요. 어머니가 내 아픔을 대신할 수 있나요? 눈 오는 날 내가 머리가 아픈데 어머니가 밖에서 늦게 들어오셔서 이마를 짚어주지만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통해 느끼는 것은 내 뜨거운 이마인 거죠. 이게 슬픈 겁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가까운 존재라 할지라도 어머니를 통해 보는 것은 나이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죄이고 실존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외로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적절한 좌절, 어머니가 아이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죠. 아무리 내 몸 같은 자식이라도. 때문에 아이가 겪는 고통을 대신해 주려고 하지 말고 견뎌내게 해라. 그 이야기가 지난번에 우리가 만났던 책의 핵심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이분도 지금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 부부가 아무리 한 몸으로 산다고 해도 그 부부가 서로 신발을 바꿔 신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야기도 되는 것 같아요. 슬리퍼는 같이 신어도 되긴 하는 것 같은데. 참, 심지. 물질이나 지식이나 지혜 같은 것은 사실 심지예요. 촛불은 심지가 타지 않기 때문에 빛을 낼 수 있죠. 별것 아닌 심지 때문에 심지가 안 타기 때문에 빛이 나와요. 이것이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에서 육체를 무시한 채 영을 강조하는 것은 가짜예요. 육체는 촛불의 심지고 영은 거기서 타오르는 불빛이므로 절대로 심지 없이 빛이 타오를 수 없어요. 그런데 사라져 간다는 것은 사랑만이 아니라 참회의 문화도 사라져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눈물 없는 세상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희망은 참회의 눈물 흘리고 가슴 찢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즘 회개가 없다고 하는데 회개의 말씀. 밤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신의 의미를 종교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뜻이기도 하다. 밤에는 온갖 귀신과 도깨비가 나온다는 우리의 미신을 과학자적인 이성으로 비웃어서는 안 된다. 인간이 살아가려면 대낮에 이성도 필요하지만 밤의 신비 또한 필요한 법이다. 망령들의 시각은 종교의 시각이다. 우리는 그 새벽닭이 울기 전에 타산과 공리 속에 젖은 속세의 나를 적어도 3번 이상 부정할 줄 알아야 한다. 양면성. 우리나라 말에는 모순 개념이나 반대 운동을 하나로 묶어놓은 것들이 많다. 왔다 갔다라는 말, 오락가락이라는 말, 보일락 말락이라는 말, 하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그래서 심지어는 시원섭섭이란 말까지 있다. 서양의 논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흑이면 흑, 백이면 백이어야 한다는 배중률에 의존해왔다. 인생을 한쪽으로만 바라본다. 그래서 드나드는 문을 놓고도 나가는 것이나 들어오는 것이냐의 한 개념만을 택하려 든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게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빼다지란 말에서 보듯 우리의 슬기는 인생을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닌 오락가락하는 양면성으로 바라보는 데 있는지 모른다. 빼다지가 뭔지 아시죠? 빼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인생도 양면성이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좀 외워두세요. 저기 보면 오락가락 보일락 말락 하는 둥 마는 둥 먹는 둥 마는 둥 시원섭섭 이런 말들 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근데 왜 하나밖에 보지 못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떡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의 권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진 구체의 음식이다. 떡 그것은 일상성의 거부다. 밥은 일상의 생활 먹고 잠자며 노동하며 살아가는 일간의 세속적 삶을 나타내주는 것이지만 떡은 그러한 중력에서 잠시 벗어나 애외적인 시간이나 공간 속으로 이를테면 축제의 신화적 세계로 들어가는 성의 세계를 나타냈다. 떡 있잖아요. 떡이나 밥이 밥을 이긴 거나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해가지고 그걸 이겨놓은 거나 가루를 빻아가지고 찐 것이나 결과적인 모습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그 일상에 대한 그 저항. 늘 밥만 먹으니까 거기서 저항해서 또 다른 세계로 넘어가는 이게 이제 떡을 해서 거기 어떤 약간 형식을 집어넣으니까 그게 뭐 제사도 지내고 뭐 명절도 보내고 이렇게 하는 축제의 신화적 세계로 들어가는 성의 세계를 나타낸다. 너무 많이 하면 오바이트 할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한참 남았는데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지금 생겼던 잔상들 여운으로 간직하시면서 이렇게 하루를 지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책 소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글을 쓰시는 분들 이런 분 꼭 읽어봐야 될 책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 글 쓰는데 좀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 책이어서. 자, 하시고요. 네. 자, 몇 분 같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